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강화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 새로운 내용을 보니까 공공재개발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의 재개발 사업을 좀 촉진시키기 위해서 공공을 좀 붙였어요. 공공의 역할을 좀 강화하는 대신에 재개발 사업을 좀 빨리 해주겠다 이런 의미인데 2만 가구를 이 공공재개발로 공급을 늘리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기가 내야 될 돈을 어떤 식으로든 약간 절감하게 되어서 그 지역의 또 가격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좋지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새롭게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라는 거를 신설을 해서 연말까지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혜택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 분담금이 없어서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 그런 조합원이나 원주민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공기업 LH나 SH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조건으로 부족분을 이제 대납해준다 이런 인센티브도 내걸었고요. 그리고 적정 수준의 분담금을 정부가 공공기관이 보장해주겠다 이렇게 했고, 또 중도금을 기존의 60%에서 40%로 부담을 낮춰주겠다. 그리고 이렇게 내부 갈등이 있었던 조합 같은 경우에는 공공이 사업 관리에 좀 중재를 나서면서 그 갈등을 조금 해소시켜주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좀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데들은 좀 도와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분담금 문제가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가장 큰 걸림돌이었고, 이거를 우리가 해결해주면서 집주인 혹은 조합원들한테도 이익을 줄 것이다. 그러니 공공재개발을 선택할 그런 사업지들이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면은 지금 공공재개발 활성화되는 지역으로 가면 뭐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뭐 주택을 내가 마련하거나 아니면 뭔가 나의 소위 말하는 재테크 위주의 어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좀 이런 포함되는 데는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뒤에 가서 또 얘기가 되겠지만 재개발이 잘 안 됐었던 이 애매한 데들 있잖아요. 이런 데들을 정부가 그러면 공공재개발이라는 걸로 빨리 해줄게라는 시그널이 이게 좀 안 될 곳을 재개발 붐을 일으키는 거 아닌가? 이런 부작용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충분히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다. 뭐 그건 고려해 봄직하고요. 약간의 좀 퍼주기 형태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지역의 사업이익을 높여줌에 따라서 이 지역의 또 소위 말하는 양도 차익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이익을 높여서 뭔가 또 여기에서 뭔가 또 투기가 우려되는 그런 현상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이 제도에 의해서 취지라든가 또 뭐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 이로 인해서 또 다른 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비롯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렇게 좋은 것만 줄 것이냐? 사실은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에 지정되기 위해서는 사실 뭘 내줘야 하냐면은 이게 조합원이 있었어요. 그 조합원의 남은 공급 계획 물량의 절반은 공적 임대로 제공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조건이란 말이죠. 이 공적 임대라는 거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서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공적 임대가 공공 임대와 무엇이 다른지 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도 보면은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전체 건설 면적의 15% 정도의 세대는 당연히 공공임대 형태로 이제 LH라든가 그러니까 SH가 이제 그걸 가져가게 돼 있고요. 물론 이제 그것을 그냥 뺏어가는 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어떤 원가 정도의 수준에서 건설비라든가 그다음에 토지비라든가 이런 걸 산정을 해서 이제 그걸 조합이 먼저 선시행을 하고 사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적 임대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자체는 조합이 계속 이제 그 소유를 하되 그 나머지의 그 목적 자체를 민간 임대가 아니라 공공의 임대로 쓰여야 하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또는 그런 세대로 남겨두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과는 약간은 다른데, 물론 그러니까 궁극적인 어떤 용도라든가 목적은 아마 비슷하다라고 시청자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 조합원 입장에서는 비중의 문제일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100가구면은 20가구는 공공임대로 그렇습니다. 내놔야 이렇게 주택 활성화 지구에 포함을 시켜서 재개발 사업을 촉진시켜 준다, 이걸로 해석이 되는데, 그러니까 사업은 촉진시켜 주되 그 이익을 다 조합 쪽에 주지는 않겠다라는 게 이 공공재개발의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이제 공공임대 비중을 15%에서 20%로 일단 높여놨고, 또 기존의 세입자에게 원래 이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해주는데 이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상가도 조성할 수 있는 그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일반 분양을 했으면은 상가에서 더 많은 수익을 조합이 가져갈 수 있지만 이거를 세입자에게 줌으로써 좀 사업성의 수익성을 조금 약화시키는 측면이 될 수는 있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그 기존에 있던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들어갈 수 있는 우선권을 준다든가
그 다음에 또 상가 세입자들에게 예전에 왜 용산 4구역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게 사실은 상가 세입자에 대한 갈등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일단은 코드를 잡는 건 일단 찬성인데 예전에요. 지금 15%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 재개발 쪽에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얼마였냐면 원래 20%였어요.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서 20%에서 15% 다운된 거예요. 아. 그 중간에는 또 17%였다고요. 근데 20%대도 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엔 이런 식으로 20%에서 공공의 이익으로 내가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될 때는 될 거고 갈 땐 갈 건데 다만 이미 시범적으로 지금 발표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2만 호 정도를 이미 타겟팅을 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그 조건에 맞는 데를 이미 선정을 했다는 뜻이고 그럼 2만 호가 아니라 점점 이걸 이제 주민 제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이러한 비슷한 사업에 뛰어들고 참여하는 조합들이 많아지겠죠. 많아진다면 그거는 또 정부가 우려하는 투기 우려가 또 생기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렇고 일단 아까 세입자에 대한 어떤 그런 처리 방안, 그다음에 뭐 배려 방안 이런 것들은 그동안 있었던 사회적 갈등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사실 이것 때문에 세입자 문제 때문에 그동안 추진 안 됐던 지역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상생의 방안이긴 하나 전반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소유자에게 돈 벌어다 주는 그런 느낌은 지울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센티브는 이제 사업 속도를 기존 10년에서 한 5년 정도로 빠르게 시행을 해서 이제 공급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정부가 일단 개입한 재개발 지역이면 빠르게 처리가 되겠죠. 당연히 빠르게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여기까지가 이제 공공 재개발 활성화 2만 가구 얘기였어요. 이제 또 다른 게 이제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1만 2천 가구를 공급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해당되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재건축 자율주택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어떤 데냐면 그런 데에 포함될 정도의 큰 면적의 구역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동네 지나가다 보면 왜 그 동네 한복판에 생뚱맞게 왜 연립주택 길쭉한 거 한 2동 정도 아니면은 뭐 저층의 아파트 그렇게 많지 않은 한 5층에서 6, 7층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 동 한 2-3동 이렇게 있는데 그런 곳들은요 자체적으로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반시설 다 깔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소규모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내가 새 집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컨버전 할 수 있는 그런 희망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 게 뭐 사실 도입된지 안 된 소규모 재건축이라든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인데 여기는요 사실은 정비 사업을 통해서 뭔가 주거 환경을 개선해서 뭔가 새 집이 된다 하더라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대부분이 나홀로급 아파트예요. 그러면 이제 나홀로 아파트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입지에 따라 좋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필연적으로 이런 작은 규모의 어떤 새 집이 된다 하더라도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갖춰주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이건 해서 이걸 뭐 정부에서 계속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지금 이런 발표가 있을 때마다 계속 미는 어떤 푸시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원천적인 어떤 직주 근접한 지역의 도심권의 주택 공급을 넓히는데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사실 뭐 생색내기 정도 아닐까. 100세대를 짓는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조합원들이 심지어는 90명 95명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반 분양에서 순증가분 되는 게 5세대, 10세대밖에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사업성 별로 없어요. 없고 또 정부가 바라는 주택 공급, 직주 근접한 지역 주택 공급 면에서도 그렇게 많은 기여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앞에 있는 공공 재개발보다도 훨씬 효과는 적을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재건축을 좀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기존에는 이제 용도 지역 상향이 가능한 층수 제한이 7층이었는데 이거를 15층으로 완화를 해주고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공공 임대로 기부 체납해라. 이런 이제 인센티브와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이제 제공을 했어요. 네. 이거는 좀 매력적인 제안일까요? 저는 이거는 뭐 이렇게 되면 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재건축은 조금 활성화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확실한 메리트이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물론 공공이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공공 이런 것에 대한 적용을 안 받는다. 그러면은 공공이 가져가는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늘어나는 그런 인센티브가 적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거는 충분한 매력이 있는 그러한 제도 개선이다라고 보는데 사실 이런 지금 여기서 발생하는 제도 개선을 저는 공공재개발이나 뒤쪽에 나오는 역세권 뭐 민간주택 활성화라든가 이런 쪽에 이걸 파격적으로 좀 어땠지?
붙여놓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소규모 재건축에 대한 인센티브는 꽤 파격적인데 이게 결국엔 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재건축에만 한정시킨 게 좀 아쉽다 이 말씀이시죠? 네, 하려고 했으면 차라리 공공재개발 쪽에 이것저것 이런 내용들도 같이 적용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뒤에 있는 뭐 역세권 민간주택 활성화 이쪽에 만약에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직주 근접하고 출퇴근이 가능하고 충분히 교통이 편리하고 이런 곳에 내가 걸어서 내가 직장에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청년 임대주택이라든가 그다음에 서민들이 양질의 어떤 좋은 지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공공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그 좋은 제도일 것 같은데 여기에만 적용하는 건 아쉽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부작용으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결국에는 소규모 재건축도 안 될 나홀로 아파트 등이 이렇게 하면서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또 투자 열기가 이렇게 쏠릴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다만 앞서 봤던 맨 처음에 봤던 공공재개발이나 이런 쪽에 그쪽에 있는 파급 효과보다는 아무래도 좀 그 파장은 좀 다소 한정적일 것이다, 제한적일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 사업의 세 번째가 바로 역세권 민간주택 사업 활성화인데요. 네. 일단 정부는 이걸 통해서 8천 가구를 좀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역세권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를 하겠다. 그래서 역세권의 범위를 250, 350으로 한시 확대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용도 지역을 상향해 주겠다. 제가 보기엔 용도 지역에 정확한 디테일을 한번 봐야 되는데 이 용도 지역을 예를 들어서 역세권 지역이면 대부분 상업지역 이런 데이잖아요. 아니면 준주거라든가. 근데 만약에 용도지역 상향을 기존의 2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3종 일반 주거지역을 서울시 같은 경우에 준주거로 상향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 용적률이 500이 돼요. 만약에 그러니까 용적률이 200%짜리인데 500으로 늘리면 300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사업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근데 다만 항상 중요한 건 모든 공공의 사업을 민간에 맡기는 게 그다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민간에 맡기면 민간인 이 사람들도 당연히 자기가 장사를 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뭔가 공공에 공하는 어떤 그런 개발 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엔 반드시 제한적이고 한계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공공이 인수하거나 아예 확보를 하는 그런 부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거는 공공임대주택을 하겠다는 얘기는 저는 굉장히 이건 좋은 컨셉이에요. 이게 사실은 현 정부 들어서나 현 시장님이 계신 시절에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돼서 뉴페이스로 나온 게 아닌 거예요. 언제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된 적이 있었나요? 있었죠. 오모 시장님이 서울시로 시장 계셨을 때 그때는 뭐였냐면 이거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때 이름이 달라요. 뭐냐? 역세권 시프트. 시프트가 오세훈 시장 시절 때 브랜드였죠. 네. 그리고 이제 역세권 시프트였고 사실은 이 역세권 시프트가 우리나라만의 어떤 그런 또 아주 혁신적인 어떤 새로운 발견이냐? 아니에요. 다 런던 모델, 도쿄 모델, 뉴욕 모델 다 따온 거예요. 아니 그렇게 좋은 거였는데 왜 안 했던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를 했잖아요. 발표를 했으면 지금 0.8만 원, 그러니까 8천 가구 지역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역세권 시프트의 범위는 어디였냐면 그게 경전철역이든 아니면 전철역이든 지하철역이든 뭐 앞으로 들었을 GTX역이든 아니면 기차역이든 상관없이 모든 역. 만약에 서울 시내 역이 만약에 400개 정도가 있다 아니면 300 몇십 개가 있다 그러면 역마다 지금 얘기한 역세권 민간주택 활성화를 해서 공공이 한 50% 정도 늘어난 면적의 50%를 가져오잖아요.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3기 신도시 발표하는 30만 가구 만들어줘요. 정부가 두려운 건 이거죠.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늘어나는 면적이 만약에 용적률이 200% 지역인데 준주거로 늘어서 500%가 되잖아요. 그러면 늘어나는 게 300%가 늘잖아요. 그러면은 이 중에 반 뚝 잘라서 150%는 기존에 있는 소유주나 아니면 조합원들에게 가고 나머지 150%는 공공이 가져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공공이 가져가는 150%는 괜찮은데 민간이 가져가는 150%는 어쨌든 이익이 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또 투기가 우려가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또 강력한 또 투기 수요가 있고 또 개발 이익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정부는 그게 두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조합에서는 일단 공공이 개입한다는 거에 대한 좀 거부 반응이 있어요. 공공 임대가 늘어나는 부분, 공공이 간섭하는 부분이 오히려 이제 민간 쪽에서의 사업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좀 많이 드러내고 있는데 실제 그러할지. 이거는 아마 그 정확하게 계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귀부 체납하고 공공이 가져가는
대신에 민간이 가져오는 것도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이익 형량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다만 이 뉘앙스 자체는 공공이 뭔가 들어오고 공공시설이 들어오고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들에서 일단은 개인적인 소유주들이라든가 뭐 조합원들 이런 사람들은 얼핏 듣기에는 당연히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거부감부터 들겠죠. 아, 뭔가 우리를 간섭하는구나, 통제하는구나, 이런 생각은 드는 거는 충분히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결과치를 놓고 봤을 때는 어쩌면 이 발표에 의해서 상당히 혜택을 보는 지역들도 꽤 있기는 할 것이다. 다만 이렇게 예정을 한 곳들이 굉장히 소수라서, 지역도 적어서 혜택을 보는 지역들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발표의 가장 큰 혜택은 공공부문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소유주들도 아니고 이거의 컨셉을 잘 잡아서 미리 마치 앞으로 치고 나가는 건설업체, 아니면은 또 이런 것들을 CM을 하는 그런 어떤 기관 또는 그런 회사, 그리고 또 여기에 가지고 있는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수혜자가 아닐까 싶습니다.